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사실은 그 분뇨와 관련된 전공은 아닌데 저한테 요청을 받기는 이제 축산과 관련된 특히 이제 한우 낙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저탄소, 그 다음에 분뇨 처리,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시설을 보완을 하거나 관리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냄새를 줄이고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돈 버는 목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신 분들이 또 한우 또 전공이신 분도 있고 전문이시고 또 낙농 전문이시고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공통점 있는 것들은 설명을 드리되 그거는 조금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한우 낙농 산업 동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농협중앙에 낙농 그 수급과 관련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조주원 박사하고 한 2시간을 그 전화 통화하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 1년 내에 우리 낙농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했고, 그 다음에 토론도 했습니다. 또 어저께는 한우협회 게시물하고 통화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2040년에 한우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먼저 낙농을 말씀을 드리면 그 목장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7년 전까지 서울유 목장을 의정부에서 했었고요. 의정부의 마지막 서울유 목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젖소 4마리에 한우 60여들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축산농가이지만 상당히 어렵죠. 제가 7년 전에 포천으로 목장을 이전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이 한 25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파산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지금의 안도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낙농 산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목장 수는 통계 결과는 뭐 한 5,500개이지만 실제로는 한 4,300개가 안 되고요. 실제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중복 코드를 계산하면 4,000개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40년도에 우리나라 낙농 그 목장의 예상은 지금 현재 저는 2,800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우유 시장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유가 주로 이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출생도 수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음용류 감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생산 방식에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또 수입하는 유제품하고도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장의 경쟁력은 그냥 단순하게 우유만 짜는 거에서 이제 조금은 6차 산업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 그 생산과 관련된 부분만 종사한다 보면 규모의 경제 이것들을 가지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따가 제가 말미에 새로운 우리나라 한우 낙농과 관련된 우사 그 시스템, 소위 말해서 이제 하우징 시스템에서 수용시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점점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유럽이라든가 뭐 북해도라든가 이런 외국의 나라를 방문했을 때 방문했던 우사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도입되는 형태로 아마 이게 정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유 자급률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약 40% 이하까지 내려갈 것이다. 지금 현재 47%지만 제 예상은 2025년 이후부터 40% 이하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경쟁력에서 저가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차별화할 수 있는 쪽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서울유 조합원이 꽤 많으실 겁니다만 서울유 같은 경우는 100% 저탄소 인증 농가를 가려고 하고요. 또 100% A2 우유를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오늘 주제가 저탄소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심사위원, 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26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탄소 인증 농가를 그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죠. 영농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일부 보전이 될 수 있는 직불구매 형태로 이런 본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된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야 될 이런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탄소 제로 정책을 주로 말씀하신 분들은 과거에 해썹, HACCP라든가 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앞으로는 탄소 제로, 그 저탄소 인증 농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우유를 배양을 하고요. 한우를 고기를 배양하는 이런 산업들이 향후 2040년이 되면 전체 동물성 단백질 시장의 약 35%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우유의 단백질, 소고기를 생산하는 산업이 과연 그 존재할 수 있겠느냐 또는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기라고 하는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우유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찾았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식품공학을 통해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배양육이라든가 배양우유라든가 그 다음에 유사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축산학회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배양과 관련된 연구회에서 심포지움을 했거든요. 사실은 식품공학이라고 하는 주제지 축산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품공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축산업에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도, 어려운 점도 또는 어떻게 보면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목장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죠. 잘 아시겠지만 낙농이라고 하는 산업의 특수성은 사실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모두가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약간 수익성이 한 5%에서 8%까지 높아졌습니다만 2021년 약 22%에서 마이너스 5%까지 통계 결과로는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조금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따 데이터도 있습니다만은 축산 낙농유구협회 낙농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우리나라 평균 낙농가 부채가 6억 8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은 약 5억 5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거의 4억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 목장이 지금 현재 거의 50%가 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장을 경영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사실 노동력, 그 다음에 사료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 분뇨 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최근에 조사에 포함하면 사실은 이제 부채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 오늘도 아쉽게 그런 얘기가 났었습니다. 사실 국회 추경에서 낙농과 관련된 수급조절 자금을 한 41억 정도 진흥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통과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유 수급조절 자금은 지금 현재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여름이 지나면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면 우유 생산량이 늘 것이고요. 또 8월 이후에 지금 현재 권유 누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9월, 10월 달에 분만 누수가 많게 되면 11월, 12월 연말이 되면 아마 비유량,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잉여 우유 좀 이따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분유 재고량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수급 조절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유대산 정체제라든가 수급 조절과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쿼터를 조금 더 삭감한다거나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도 좀 해보시고 준비도 각 목장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저도 지난 6월 20일 날 TMR 연구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매 목장의 경쟁력을 나름대로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말하자면 두당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과거에 2009년, 10년에 제가 컨설팅했던 목장 중에 양주의 연산 목장이 97주 차규에서 47kg를 일량을 생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이 있고 이런 과정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평균 유량이 50kg 이상 나오는 목장이 생겼고요. 지금 현재 어저께도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약 50개 목장 중에 8개 목장의 평균 유량이 40kg가 넘는, 말하자면 이제는 두당 생산성을 이제 옛날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장들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료 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시에 있습니다만은 자가 발효 사료, 특히 이제 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발효 사료라고 하는 개념, 그냥 단순하게 배합 사료가 아니라 이젠 TMR이 아니라 TMF나 발효 사료라는 개념에서 사료 원가를 절감한다거나 사료 효율을 높인다거나
또 이런 사료를 쓰면서 첨가제 사용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체세포 감소제, 번식 개선제라고 하는 첨가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체세포수를 뭐 5만, 10만 이하로 관리하는 목장도 생겼고요. 또 번식도 공태일수를 유량이 40kg임에도 불구하고 공태일수를 120일 이하로 관리하는 목장이 생겼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목장의 절실함이 결국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 주고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수익률이 한 22%, 23%일 때는 그래도 뭐 대충 길러도 돈을 버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태함 이런 것들이 반영됐던 걸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느낌에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염병. 사실은 오늘도 제가 어느 밴드에서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사실 일부 농가분들한테는 제가 전달했습니다. 음성에서 최근에 5마리가 NSP 검출됐습니다. 말하자면 자연감염 구제역 항체가 검출이 돼서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더 경기도는 아닙니다만 충청북도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국내에서는 뭐 지난 영암에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구제역 발병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자연적으로 뭐 우사라든가 분뇨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점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스마트팜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는 목장 또는 투자 여력이 있는 목장 소위 말해서 담보 여력이 있는 목장 또는 이세가 있는 목장들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도 많은데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겠느냐 말하자면 내가 5억이나 10억을 투자해서 로봇 차격이 났는데 과연 생산성이 과연 내가 유지 관리비가 그 다음에 도태 산차가 그 다음에 유성분에서 어떤 만족스러운 것인지 이것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 차격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들이 조금 더 농가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과대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비용 대비 효과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저 역시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 자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값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직접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은데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지원받은 만큼을 업체에서 또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차제에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이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부분에선 약간의 그 비용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지출을 강요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아마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ICT, IoT,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을 관리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들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 플랫폼 또 경기도청이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뭐 낙농가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사양관리 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유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1,300kg, 300월 유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에 비해서 뭐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초산분만 원령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약 한 여기 보시면 26.8개월 권장은 24개월입니다만은 실제로 22개월, 23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또 여기 분만 간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 480일까지 뭐 심할 때는 이제 480일까지 갔습니다만은 지금 450일 정도에 그래서 분만 간격도 약간 길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은 전국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4위 정도 되지만 실제로 번식 성적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 뭐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태 산차가 상당히 강조가 되겠죠. 우리나라 평균은 지금 젖소개량 사업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평균 2.823입니다. 우유 생산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태 산차가 2.823밖에 안 되고요. 외국에 비해서 특히 스웨덴, 그 다음에 벨기에라든가 이쪽 북미, 유럽 같은 경우는 3, 4위 넘죠. 우유 생산량이 많음에도 약 14,000kg 가까이 되는 300월 유량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평균 약 1.83 정도, 0.183이 높습니다. 도태 산차가 우리보다 길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생애 유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성 후의 비육, 피로도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육성우 비율을 차교수에 지금 현재 한 50%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얘기를 하려면 평균 도태 산차는 한 3산 이상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육성우 생산비 기본적으로 아마 26.8개월까지 사료값만 해도 약 4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장 운영에 있어서는 그 육성우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도태 산차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가 숨어 있는 돈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축산 낙농 경영, 축산 경영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목장의 규모를 키우지 못한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원, 수입은 거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1년에 유대 수입으로 뺀다면 우리나라 평균이 약 2조 3천억의 그 유대 생산 유발액을 약 한 5천여 개 목장이 갖고 간다면 평균 목장마다 약 한 4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매출액을 보이죠. 그것들이 계속 증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비용,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육성우 생산비, 그 다음에 번식 간격, 그 다음에 첨가제 사용 비율 이런 것들을 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또 다만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저탄소와 관련된 부분, 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첨가제 사용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여주에 계신 목장 사장님처럼 이렇게 깨끗한 목장을 가지고 하시려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로타리 작업이라든가 분뇨 처리, 미생물 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노력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우유를 만족스럽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낙농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집약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낙농 생산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육두수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반면에 분유 재고량이 상당히 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12월이 지금 현재 분유 재고량이 약 2배가 올라갔고요. 증가되는 속도가 약 3배 정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3, 4월까지 우리나라 평균 두당 산유량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겨울이 그래도 온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농요구들이 비유량을 높여서 평균유량도 상당히 높아졌고 반면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현재 지난 6월 말부터 마지막 주부터 폭염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아마 우유 생산량이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기후도 있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이후부터 분만두수 늘게 되면 다시 분유 재고량이 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이는 100원짜리 우유 6월 1일부터고요. 그 다음에 진흥의 농가는 이미 그 인용유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분유로 우유대 받고 또 일부 유업체들은 지금 현재 생산 쿼터를 좀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유대산정 체제와 관련해 협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산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원유 생산량 이런 것들은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날씨, 계절에 따라서 제가 조사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우유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고정 가격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동제죠. 어떤 연동제냐면 계절별 연동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우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유대 가격을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가 많이 생산되는 계절에는 또 우유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유지방이 낮기 때문에 유지방의 상한선을 지금 낮춰서 3.4로 낮추는 그런 나라도 전 세계 한 4개 정도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올해부터 여름철 하절기 때는 유지방 상한선을 3.8에서 3.6까지 낮추자라고 해서 그것들이 사실은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는 유업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철에 유지방 상한선을 3.8에서 3.6으로 낮춰준다면 상대적으로 목장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제 비용이라든가 특히 보호지방, 먼실 이런 것들을 사용량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유 생산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 우유 회사의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울 수 있다면 내년에 반영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인당 우유 소비량 여기 보시면
그 과장님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점에서 약간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환산 소비량이 2022년에 85.7에서 지금 현재 83.9kg로 약간씩 주춤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하향 안정이냐 아니면 유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인구 그 구조상 이것들이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게 음용류죠. 음용류는 이미 이제 30kg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유 소비량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그 정책, 그 다음에 가공, 유통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정책, 정부 입장에서 정책들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산, 유통, 그 다음에 몸가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장 규모는 계속해서 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전원화되고 있죠. 즉 그래서 평균 차기도 수가 50두 이상, 약 전두 수가 100두 이상 농가가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목장들은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2년, 3년간 코로나 이후에 목장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한 1.8톤 정도는 최소한 짜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규모는 거의 3톤 베이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사양 관리 구조, 그 다음에 우군의 분포, 특히 육성우유 비율 감소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이제 도태산차를 연장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수입, 뭐 비용 이런 것들 다 통계를 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 수입은 증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이거든요. 연간 우리나라 국민 GDP 생성장률, 국민 그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 2%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0.몇 %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면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낙농업에 있어서는 연간 우유 생산 유발액이 2조 3천억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정체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목장이 규모가 줄기 때문에 한 목장당 생산 유발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졌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2조 3천억에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있다가 한우도 마찬가지고요. 목장 수가 감소하는 게 한우의 경우에는 월 500농가가 감소하고요. 젖소의 경우에는 월 5.5농가가 일주일에 5.5농가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낙농산업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어디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산업 존재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까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경영 분석을 했는데 경영 분석에서 제일 문제가 여기 보시면 한 8가지 정도,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유 생산량 증가가 두당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양극화돼 버렸습니다. 평균 지금 산유량은 한 31.7kg 정도, 32kg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유량이 40kg의 목장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25kg 이하의 목장도 있다라고 본다면 양극화죠. 그런데 실제로 40kg 평균 유량이 나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25kg 나왔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목장, 한 6개월 전에 경험했던 목장은 32kg 나오는데 지금도 사료비가 11,000원밖에 안 들어가는 목장이 있습니다. 100% 조세를 자급하는 목장이고요. 그 다음에 35kg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균 15,000원대, 16,000원 정도밖에 유사비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2만 원 이상 되는 목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보니까 결국 이제 경영비에서 상당히 찾을 수 있고 금융비용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인건비도 늘어나고 분뇨 처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적법화, 그 다음에 세종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쿼터 구입을 하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ICT라든가 스마트와 관련된 투자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최근에 어느 목장은 전라도에 있는 목장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이에요. 목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두는 목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농심모라든가 더 이상 담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목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파산할 건데 그냥 끝까지 그래서 유대 수입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떡고물이라도 하면서 연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목장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향후에 내 목장의 경쟁력은 결국 이제 내 스스로. 그래서 제가 낙농유구협회지에 사실은 낙농협회지 6월호에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눈물을 먹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스스로 먹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낙농산업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 기고를 했던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은 사료비 증가. 사료비 증가는 이미 증가했다가 좀 하락하고 있죠. 뭐 실제로 지금 현재 농협 사료가 인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 명절 전에 좀 인하를 다시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환율의 안정이라든가 국제 곡물 가격이 그 다음에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신곡이 나온다거나 이래서 아마 실제로 가격은 조금 내려갈 것 같아서 생산비 면에서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잘 아시겠지만 옥수수가 570원까지 키로당 갔던 게 지금 현재는 한 380원, 390원까지 하락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산비는 뭐 향후에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이제 생산 효율을 말하자면 우유 생산율을 높이는 게 목장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낙농연구협회 낙농연구에서 발표된 자료죠. 2023년도에 6억 8,100만 원이었던 평균 부채가 지금 현재는 약 5억 5,700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4억 이상의 부채가 재작년에 76%였던 게 51%,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5억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다. 이거를 우유 생산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률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 한 농가당 평균 한 600kg 정도의 우유를 생산을 해도 이자 내는데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어떤 규모에서 과거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약 11톤의 우유를 생산할 때 약 30억의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금융부채가 10억 이상 되면 원금 상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세분들한테 목장의 경쟁력은 결국 부채가 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득률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목장의 경영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는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고민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실태조사의 가장 큰 예를 보면 지금 현재 향후 목장 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장의 거의 한 70%에서 80%는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목장들은 불과 한 30%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목장의 이제 경쟁력은 결국은 전업화된 다음에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persistence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 번째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원하는 유제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목장의 경쟁력이다. 수익성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노동력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동화, 뭐 로보트,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I 뭐 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람하고 똑같은 뭐 이런 로봇가 나와서 내 대신 뭐 차기를 한다거나 뭐 사료 제조를 한다거나 분뇨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3세대 스마트팜에서 이따가 설명드릴 5세대 스마트팜으로 가면 무인하다. 그래서 목장에 사람이 필요 없는. 그래서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전체 툴을 자동화할 수 있고. 그래서 플랫폼을 형태로 가는 어떤 첨단화할 수 있는 목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받고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걸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장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과거에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문제, 후계자 문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 약 한 45%, 47%가 부채 문제더라. 그래서 2세분들이 목장에 아버지 목장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실은 사명감 갖고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목장을 나가야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목장을 감당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후계농으로서 뭐 증여가 됐던 상속이 됐던 이것들을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 이런 것들이 그 사실 목장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목장이 여기 보시면 산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태산차가 문제가 있죠. 도태산차가 기본적으로 2.8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가장 돈 많이 벌어주는 애들은 산차가 제일 높은 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으로 본다면 약 2.43 정도 되는 소들은 그 소가 생산한 유대를 가지고 사실은 육성우 때 들어간 돈을 상쇄하면 거의 제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돈 버는 소의 유량은 2.43 이상인 소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익을 남겨주죠. 보시는 것처럼 약 한 5산 정도 되는 소는 평균 유량이 32.82kg지만 육성우 때 들어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플러스 6.8kg의 유대를 더 얻을 수 있고요. 그것들이 수익으로 간다면 실제로 유대 수익과 관련 최고 39.6kg.
만큼의 우유 생산 유발 해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산차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소계량 사업소에서 뭐 저 역시도 관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이 약 2.8 이상, 이 목장의 경우에는 평균 도체 산차가 4.34입니다. 차기두수는 103두고요. 평균이력은 1320kg지만 1555kg, 약 237kg 연간 더 차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선 생존율이 일반 농가는 30%밖에 안 되는데 이 목장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56%, 절반 이상이 사선까지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유대 수입으로 여러분들의 평균은 우리나라 평균이 1,016만 6천 원의 유대 수입이 반면에 이 도태산차가 4.34인 목장은 1,413만 원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당 평균 약 384만 7천 원의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거고요. 100두라고 하면 3억 8천만 원의 연간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결국은 돈 버는 방법은 이제는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들어오는 것들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그 비용을 줄이는데 도태산차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이제 젖소계량 사업제, 검정 사업에 참여하신 목장들은 이 데이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목장을 평가해서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내 목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양관리면이죠. 사양관리에서 어떤 식의 패러다임.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밀사양 얘기를 합니다. 정밀사양은 사실 개체관리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는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생산비를 줄인다는 거는 사람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공 방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낙농에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효사를 만들 수도 있고 TMF를 형태를 가공해서 발효시켜서 먹이면 지금 현재보다는 생산비나 생산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추가되는 첨가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산정체제. 향후에 이따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인센티브 제도가 상당히 많이 개편이 될 겁니다. 말하자면 유지방과 유단백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유질과 관련된 최세포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지금보다 강화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된 인센티브를 모아서 검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냐 아니면 저탄소 인증 농가냐에 따라서 유대산정 체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에 내가 계량하는 체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지방이 3.8이라면 구태여 유지방을 4.3, 4.4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물의 품질과 관련된 정액, 계량과 관련된 방향도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탄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탄소는 잘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계량도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 효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탄소 인증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1일 두당 산유량이 33kg 정도는 나와줘야 어느 정도 평가할 때 유리한 그 평가 그거를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지라고 하는 품종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저도 저지농가 협의체 거기 자문위원으로 해서 뒤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죠. 지금 현재 유대산정 체제가 정확하게 홀스타인하고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또 일부 지역,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 저지로만 우유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목장들의 하여금 생산비 대비 목장의 뭐 여기 수익성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저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책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해서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우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마리수가 상당히 많죠. 뭐 적정사육 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은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따라 틀리고 또 저 개인적인 견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내년부터 이제 관세가 제로가 된다거나 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변화 저탄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탄소 배출량이 마리수 한 마리당 배출량은 적지만 실제로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젖소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해서 마리수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육량육질. 최근에 뭐 정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액을 구하지도 못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도체 중량을 늘렸더니
음성 도축장에서 도체 중량 600kg 이상짜리를 도축을 안 해주는 문제도 이제 앞으로 발등에 불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계량을 했더니 그 계량 효과를 나한테 소득으로 갖고 오지 못하는 물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향후에 이제 젖소 계량과 같이 한우 계량도 정액 계량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2022년 10월 하반기부터 마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말하자면 지육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부터 마리수가 감소해서 최대 354만 두에서 지금 현재 324만 두까지.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마 310만 두대 초반까지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5,300만 명의 인구가 2023년도에 14.9kg의 소고기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3kg, 약 600g의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kg만 계산하면 5천만 명의 인구가 약 75만 톤 정도의 소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그중에 자급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우협회나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거는 약 37%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체 중량 480kg에 출하 원령 계산하고 그 다음에 번식률 계산하면 지금 현재 320만 두 정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정 사육두수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거의 적정 사육두수의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지육 가격이 지금 획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최근에 약간 올라간 국면도 있습니다만은 불안한 게 오히려 더 조금 있으면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오기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쯤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아지 분만두 수가 올해 90만 두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번식우 농가가 지금 현재 폐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시장에서 좋은 송아지가 한 마리 나오면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전라남도 가서 교육하다가 좋은 종에 가지고 나온 8개월짜리가 580만 원에 거래된 것도 나왔습니다. 평균 지금 현재 406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암송아지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지육 가격은 17,000원대에서 18,000원대 초반으로 올라갔는데 현실적으로 출하 원령이 길어졌죠. 32.5개월까지 길어졌기 때문에 농가의 수익성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데이터에 부천에서 출하된 작년에 거새우 평균이 약 98만 원 정도 사료비, 그 다음에 송아지 값을 제외하고 적재가 났는데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한우협회에서는 거의 200만 원 적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가 작년에 99만 두가 도축이 됐는데 곱하기 여러분들 계산적으로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우 길러서 약 2조 원이 여러분들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우 산업에서 유발된 금액이 전체 6조 정도, 6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가 그냥 적자로 날려버리는. 그래서 모든 농가가 사실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소가 소를 먹고 마리수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 특히나 소규모 번식우 농가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송아지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번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분만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육기간 연장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 우방의 회전율이 떨어지죠. 목장에서 출하할 수 있는 마리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출하 원령이 연장이 되면서 고기는 맛있다고 하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이 되다 보면 결국 이제 한우 고기 생산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저탄소, 탄소 제로와 관련해서는 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사육기간을 단축하되 근내지방 9가 됐던 8이 됐던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고소하다라고 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맛과 관련된 계량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숙제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번식우 농가라든가 큰 규모 있는 목장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맛과 관련된 계량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사양관리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남들보다 짧게 28개월에 출하해도 고기가 맛있는 고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제 음성이든 부천이든 경매 단가를 최고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 경쟁력을 갖추자라고 하는 부분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우는 지금 현재 324만 4천 두, 그 다음에 농가 수는 7만 6천 두입니다. 7만 6천 호.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달 500농가씩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출하는 평균 32.4개월, 그 다음에 암소는 지금 현재 53.1개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임암소 166만 두에서 미경산 암소해서 실제로 암소 도축률
그 다음에 만약에 30.7개월에 출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2만 8천 두의 거세우만 도축이 가능하고요. 암소 도축률이 50%라면 올해 100만 두 이상이 도축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현재 출하 원령이 32.5개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마리수는 가지 못하지만 아마도 작년에 99만 두에 근접할 수 있는 마리수는 도축이 될 것이다. 다만 소비량이 600g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 지육 단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8,000원대로 다시 약간 상승한 국면은 어딘가 제3의 힘이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25만 원의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유통업체들이 그것들을 이제 손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후, 또는 손값이 하락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올 추석에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소지육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이하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많이 틀리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게 농촌경제연구에서 발표된 건데 GSNJ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도매물가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지육 가격이 소 한 마리 1,200만 원 받던 게 이제 8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말하자면 갈비탕이 옛날에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8,000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생산자만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데이터상에서 나오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B2C라 그러죠. 내가 생산하고 내가 가공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통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하는 쪽으로 직접 하는 쪽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장 내 2세 분들이 최근에 목장을 사육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사육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용 도축을 통해서 소분하고 리테일링 업체한테 말하자면 OEM식으로 이렇게 소규모 포장을 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홈쇼핑이라든가 말하자면 이제 직접 그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시장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우 시장, 고기 소비하는 패턴, 구입하는 패턴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오늘 안 넣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한우발전법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런데 여기의 내용 중에 이제 대기업 축산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제한을 할 겁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부작용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규모 번식우 농가가 송아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송아지 가격이 인상되고 올라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민속한우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 민속한우가 상당히 많이 사육을 하죠. TMR 공장도 불이 났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입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군사행가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우라든가 이런 것 규모의 소를 입식하는 단체들이 만약에 제약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시장에서 사가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의욕이라든가 경쟁률 이런 것들이 하락한다면 지육 송아지 경매 단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 암송아지 저한테도 경상남도죠. 전라남도 고흥에서 번식우 사육하는 분이 저한테 어저께 인터넷으로 자료를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암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태어날 때까지 그 어미가 먹는 사육과 관리비가 1년에 167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7만 원. 그리고 이제 우시장이 낼 때는 한 7개월, 8개월짜리 내기 때문에 실제로 암송아지, 수송아지 지금 현재는 적자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속한우라든가 대군이 기업형 축산하는 목장들이 송아지를 입식을 만약에 자제하거나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그쪽 목장을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소규모 번식우 농가는 상당히 송아지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우발전법이 통과를 해서 사실은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점도 보완할 게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넘어가면 암소도축률, 그 다음에 인공수정률이 지금 현재 감소해서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부터는 송아지 분만 누수가 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느는 과정에 만약에 지유 가격이 회복 못하면 결국은 송아지 값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개량된 소냐, 예를 들어서 KPN이 어떤 소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극과 극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개량이죠. 그래서 경기도 축산진흥원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개인 정액, 뭐 여러분들 GPM 100번이라든가 이런 정액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개량된 정액들을 구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죠. 또 심지어는 이제 정액을 스트로우를 분할해가지고 스트로우 하나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18개까지 그 소위 말해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목장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통계적인 데이터보다 오히려 우수한 정액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그 다음에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한우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리수가 증가하는데 7년, 마리수가 감소하는데 3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부터 마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적정사육두 수는 저는 320만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300만 두가 적정사육두 수다. 그래서 적정사육두 수는 아마도 내년 구정 정도의 적정사육두 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불황의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목장에 있는 소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월 정도, 그 다음에 22개월 정도, 이제 후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애들은 지금 현재 24개월, 26개월 이렇게 후기 먹히고 있는 애들하고 약간은 상황은 다른 뭐 전환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에 2014년부터 출하된 성적들을 쭉 보니까 매년 약 5kg 정도의 도체 중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2.4개월에 도체 중량 488kg, 등심단 면적 98, 근내지방 6.2가 평균이죠. 실제로 지육 가격이 높아져서 22,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30.3개월에 출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2년 10월 달부터 정부에서 10만 톤에서 5개를 수입하면서 무관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지육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육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출하 원량이 상승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육 단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근내지방 8구를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39개월,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42개월에 출하한 소도 봤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해서 근내지방 93 만들어서 1,300만 원을 받은 소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40개월 가까이 길러서 1,300만 원 받은 게 결국은 수익성이 있겠느냐. 결국은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목표를 둬야 될지, 그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중도메인이라든가 경매 단가를 결정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영향이 너무 지나치게 사육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농가의 수익성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이다. 그래서 지난 부천에서 작년도 모든 소가 출하됐을 때 출하 원령 대비 평균 약 보시는 것처럼 약 98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요. 적자를 가장 적게 봤던 개월령은 출하 원령이 28개월부터 3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래서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출하 원령이 약간 짧아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한 34개월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또 경기도 충청북도 어느 지역은 조합장님이나 그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35개월까지는 가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죠. 그래서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한 30.8개월에서 31개월 정도 됩니다만은 여하튼 38개월일 때는 259만 원 적자고요. 또 39개월이면 거의 300만 원 적자가 나는 경우가 기본 평균입니다. 그리고 또 24개월 출하했을 때는 약 100만 원 적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소의 평균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30개월이 적정하다, 32개월이 적정하다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우방의 회전율, 그 다음에 도체 성적, 특히나 단가를 잘 받을 수 있려면 등심단 면적하고 근내지방이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발맞춰서 사육기간, 사육하는 방법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 여기 플러스해서 이제 생산비를 줄이려니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배합 사료보다는 또 TMF, TMR, 또 화식 사료 이런 것들의 사료율이 좀 높죠. 그리고 또 등심단 면적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도 많고요. 또 규모가 큰 목장들은 여기에 따라서 사료비를 한 30%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배합사료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제 한우산업에서 배합사료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현재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보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출하두 수를 다 가지고 해보니까 27개월 이전에 툭불 출현율이 2020년까지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요거는 암수 모드입니다만은 수수를 따진다면 약 7% 정도가
투뿔 출연이 나왔어요. 100마리 중에 7마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3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저탄소 인증 농가를 위해서 28개월에 출하했는데 과거에는 투뿔 출연율이 7마리 정도 나오던 게 이제 3마리밖에 안 나오더라. 이 얘기 뭐냐면 개량이 잘못된 건지 사육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사료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해법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액 선발에서부터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 지금 분석해 보니까요. 30개월령에 29개월령에 출하하면 과거 3년보다 2019년부터 2021년도 출하했던 소보다 평균 4.5% 정도의 투뿔 출연율이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33개월 이상 나가야만 약 5.7%의 투뿔 출연율이 높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한 달에 약 20만 원의 사료비가 들어가는데 개월수로 따진다면 29개월에서도 33개월이니까 약 4개월 정도, 많게는 5개월까지 약 100만 원의 사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역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시를 하고 있을 때 배합 사료를 보통 나갈 때 220호, 5.5톤 먹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TMR은 9.3톤에서 많이 먹으면 10톤 먹고 나갑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약 10% 이상, 많게는 20%까지 더 먹고 출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생산비 면에서 상당히 크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결국 분뇨 배설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사는 지금까지 이제 한우 낙농을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고 수익성 경쟁력 있는 거를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축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구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민원이죠. 그것들이 이제 분뇨 처리와 관련된 거, 냄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제일 크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외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동료가 외국에 심포지움 갔을 때 지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전체 축산업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지구 온난화였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아프리카, 태평양에 투발루라는 나라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북극에 있는, 남북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발 70m까지 물에 잠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0m면 저희 집이 해발 170m니까 경기도에서 70m 이하는 다 물에 잠기거든요. 목장을 할 자리가 없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땅 조금 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목장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런 날씨가 오늘처럼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오늘이 산 날 중에 가장 더운 날이고요. 앞으로 살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시원한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기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부터 고민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축산은 양적인 축산에서 이제 질적인 축산으로 동물복지라고 하는 개념. 제가 올해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축산과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 생깁니다. 스마트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거를 따기 위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스마트 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저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온난화와 관련된 냄새와 관련된 것들이 가면 동물복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진대. 필요가 없다. 잘 아시겠지만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이상 생산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셨나요? 오픈러닝이라고 계란을 사기려고 오픈러닝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뛰어가서 계란 한 판을 찾는데요. 계란 한 판에 9,000원인데 7,000 몇백 원에 할인한다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왜 떨어졌느냐? 계란값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저께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폭염이니까 닭이 몇만 수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닭값, 삼계탕값 올라갈 겁니다. AI 때문에 닭 많이 문제 생겼으니까 계란값 올라가겠죠. 돼지 목장도 마찬가지고 PED나 뭐 PRRS 때문에 지금 현재 뭐 MSY, PSY가 떨어져가지고 삼겹살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값이 지금 금값살이 돼버렸고요. 지금 다만 우유하고 소고기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생산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설문조사할 때는 비싸도 먹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싸면 안 사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동물복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개념에서 간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물복지보다는 저탄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정책, 냄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저탄소, 지금 현재 축산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탄소 인증 농가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우 같은 경우, 낙농, 그다음에 양돈까지 이렇게 축종을 다 확대를 했죠. 향후에는 이제 계란도 마찬가지고 닭고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라벨을 붙여서 소비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내 이 고기를 이 축산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구 온난화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난 일조를 했어라고 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정책들이 가죠. 이 정책은 199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카본 풋프린트라고 탄소 발자국이라는 정책이에요. 뭐냐면 우유팩이 이 1kg 우유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평균 979g 배출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라벨을 붙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햇반, 사위다, 그 다음에 소주, 그 다음에 하다못해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정책에 이제 축산물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요. 특히나 낙농의 경우에는 EF 소나타가 선전할 때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딱 5일 동안 광고를 했죠. 소 젖소가 뒤에서 꽁무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젖소가 하루 배출되는 탄소가 CF 소나타 100km 갈 때보다 더 많이 배출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젖소 한 마리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자동차 선전했는데 낙농유고협회에서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이제 불매운동 한다고 하니까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 광고는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쿄의정서부터 시작해 파리 협약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에서 2030년도에 지금 현재 평균 18%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마리수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낙농의 경우에는 그 마리수 조정하면 2018년보다 지금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우 같은 경우는 마리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탄소와 관련해서 목표 설정할 때 한우의 경우는 오히려 마리수를 더 감축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의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기 중의 가스 상태로 온실 효과, 가장 대표적인 게 CO2, 그 다음에 메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가 트름을 통해서 나오는 메탈, 장내에서 발효되는 메탄, 그 다음에 이제 분뇨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따가도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립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개방식 우사가 과연 지구 온난화에 유익하냐, 소 관리하는데 유익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톱밥 발효 우사가 목장에 소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구 온난화에 과연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낙농 목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컴포스트는 감량화지 부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탄소 인증 심사할 때 컴포스트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감량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렸던 그 염도 이런 것들은 증가만 하지 실제로 감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창우사 쪽으로 갈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무창우사 상당히 많이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도 제가 5년 전에 스웨덴,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방문했던 목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창우사였습니다. 무창우사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날씨 더웠을 때 외부의 온도를 차단할 수 있죠. 안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주변 목장이라든가 주변 그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고, 또 질병 감염, 뭐 여러 가지 모기라든가 매개체, 뭐 요즘에 비둘기라든가 참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창우사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규 축사는 이제 앞으로 무창우사만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개방식 우사에서 이제는 무창우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지붕의 자재, 그 다음에 측면의 자재, 온도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지금 현재 뭐 무창 돈사라든가 무창 계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환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컨트롤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보신 거죠. 탄소 배출 목표는 여기 보시면 2018년 기준에서 2030년에 약 18%, 여기 총량으로 따지면 27.1%입니다. 실제로는 18%를 감축하는 게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어떤 뭐 관련된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정책은 저탄소, 가축 분뇨 처리, 그 다음에 악취 저감, 그 다음에 축산 환경 개선 이 네 가지를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경쟁력은 기본이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키워드는 네 가지. 그래서 저탄소 사양, 분뇨 처리, 그 다음에 축산 악취, 그 다음에 축산 환경 개선.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어떤 거하고 결부되어 있냐면 목장을 오래 영속할 수 있느냐. 제 목장이 의정부에서 사실은 민원이 나와서 포천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민원 때문에. 그럼 만약에 민원이 안 나왔다면 의정부에서 계속 했겠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목장을 오래 하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원 없게 목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부분에서 뭐 경쟁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것들이 목장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방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냄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저탄소 축산물 생산하는데 여러분들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죠. 그래서 이제 분뇨 처리. 분뇨 처리도 반드시 기계 교반이라든가 탄소, 혐기적인 방법, 호기적인 방법, 미생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냄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양돈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추구 쪽으로도 소분뇨를 어떻게 냄새 없이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라든가 암모니아 휘발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톱밥 우산은 암모니아를 휘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의 낙농은 프리스톨 우산입니다. 액비 처리하고요. 고액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프리스톨 우산이니까 인텐시브하게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 다음에 환기시설, 그 다음에 쿨링시설 이런 것들이 하려니까 결국 무창우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취민원은 전체 민원 중에 2020년에 35%가 냄새래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자문했던 당진낙협의 육성호 목장 약 3,000두를 기를 수 있는 목장을 설립하면서 민원이 무지하게 나와서 4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그 교수님하고 이인복 교수님하고 용역 사업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목장이 보이면 냄새가 난대요. 목장이 보이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보이기만 하면 냄새가 난다. 그러면 목장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의 일환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장 옆에 가로수 심어서 소가 안 보이게끔 하면 냄새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발병이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우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목장이 보이지 않게 환기 잘 하는 방법이 이제는 이제 대안으로 무창우사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아니면 이제 사람이 없는 뭐 무인도 가서 목장을 하거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목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따 사진에 나오는 네덜란드처럼 바다 위에서 목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플로팅 데어리 팜이라 해서 이런 목장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는 기본적으로 이게 평균입니다. 한우는 13.7kg의 똥 오줌을 배설하고요. 젖소는 약 30kg 정도의 똥 오줌을 배설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7kg를 한 324만 도 하면 1,600만 톤 정도의 분뇨를 연간 배설하고요. 30kg 정도의 젖소가 약 39만 도 정도의 젖소가 가족 계산하면 약 한 300만 톤. 그래서 총량으로 따지니까 한 2천만 톤 정도의 똥 오줌을 우리나라에서 소가 한우 젖소가 배설을 하더라고요. 그럼 5천만 명의 인구니까 한 사람당 얼마예요? 약 400kg 정도의 분뇨를 연간 배설하는 거고요. 닭똥, 돼지똥까지 포함하니까 그게 거의 1톤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배설하는 5,300만 명이 실제로 양돈 농가, 양계 농가, 그 다음에 한우 농가 그런 거 해봐야 10만 호도 안 되잖아요. 10만 호도 안 되는 농가들이 연간 1인당 약 1톤 정도의 소똥을 머리에 쥐고 그 다음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 결국 이제 목장은 혐오 산업이라 될 수밖에 없고 퇴출 산업밖에 될 수밖에 없죠.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미지를 쇄신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설량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생산율을. 그런데 실제로 생산량을 많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말하자면 그걸 이제 연료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화 시켜서 경축 산업하고 경정농업하고 순환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뇨 처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분은 기본적으로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자원순환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정산업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죠.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의 기술센터를 갔더니 그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볏짚을 수거해서 사료 자원을 하자라고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고요. 한쪽 반대편에는 볏짚을 환원시켜서 지력을 증진시키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 플랜카드로 양면성 있게 이렇게 해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탄이라고 하는 CH4라고 하는 메탄은 소가 트름을 통해서 배출을 하지만 풀을 많이 먹으면 배출합니다. 농사료 많이 먹으면 배출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들은 지금 현재 1kg 우유 생산할 때 약 780g 정도의 CO2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 걔네들은 1kg 이상의 CO2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풀을 많이 먹고 방목을 통해서 우유 생산을 할 때 나오는 CO2보다 우리나라가 농사료 조농비가 농사료 많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적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농사료를 거의 1kg 생산하려면 한 7.5kg 정도의 농사를 먹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농사를 이렇게 7.5kg 먹일 수가 없죠. 방목을 통해서 생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소고기가 우리나라 우유가 오히려 저탄소 지구온난화에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쪽에 생산 효율과 관리 포인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들 강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아까 말씀한 EF 소나타처럼 그거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오도가 되고 그다음에 호도가 되고 왜곡이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경축순환, 소위 말해서 이제 경족농업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물에 대한 양분 효과도 있고요. 토양의 물리 화학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상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한 7년 전에 프랑스의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회장이 뭐라고 처음에 기조연설을 하냐면 오거닉 파밍이라고 하는 유기축산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을 생산하는데 사료작물을 만약에 유기 사료작물을 생산할 때 그 토양이 지금 당장은 지력은 증진하지만 10년, 20년 후에 그 토양 속의 중금속은 어떻게 되겠느냐. 화학비료를 썼던 토양하고 유기축산을 통해서 유기 비료를 통해서 생산된 그 토양과 관련해서 한 10년, 20년 후에 중금속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썼던 토양에서 중금속이 더 많이 검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거닉 파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 측면이지만 실제로 이제 화학비료라고 하는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분뇨 이용하는 부분은 뭐 지력 증진, 화학비료 절감, 가축 분뇨 퇴비 회피, 그래서 경족농업하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축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축 사료, 우리가 조사료 생산하는 거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 분뇨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퇴비 정의 중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숙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축종별로 보면 이따가도 여기 데이터 있습니다만은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낙농의 경우에는 염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염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무조건 부숙을 통해서 감량화가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사료작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젖소든 아니면 어떤 반추동물은 유전적인 개량이 되다 보면 생산 효율과 생산 방법이 그 매칭이 안 되면 여기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니까 번식 효율 떨어지게 되고 질병 발병률이 나오고 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래서 조사료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 품질이 지금 현재 제가 지난 6월 20일 날 TMR 연구회 때 국내산 작업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유를 생산했을 때 과연 생산비가 얼마나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뇨 배설량이 얼마나 줄 것이고 이것들을 계산해 봤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농사료를 TDN이 72에 CP가 18%, 20%, 21%짜리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에너지 함량에 따라 가격 차이는 나겠죠. 여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옥수수 사일리지나 라이그레스 곰포냐 총체변이냐 수단그레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본해 보니까 우유 생산율로 가장 좋은 게 옥수수 사일리지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농하신 분들한테는 옥수수 사일리지만큼은 좋은 조사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산 효율, 그 다음에 우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생산비 조사는 내가 생산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구입한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사일리지 다음으로 좋은 게 총체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족농업에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사료작물용 총체배가 있죠. 이것들을 공포 사일리지화해서 실제로 비후에 그 다음에 낙농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포 사일리지용 총체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합비를 짜는 데가 당진낙협입니다. 거기 한 8%까지 짜죠.
그 다음에 국내산 조사를 제일 많이 함유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제가 프로그램상에선 약 한 25%까지 전체 배합비에 이렇다 보니까 그 생산비 절감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우유 생산 효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반면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이거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냄새와 그 다음에 ICT 쪽으로 해서 빨리 끝내는 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의응답은 만약에 있으시면 같이 받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로 가면 뭐 여기 보면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파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도 역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의는 순서는 악취 관리. 사실은 이제 양돈, 그 다음에 양계에서는 이미 악취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소위 말해서 예민한 부분이었고요. 낙농이나 한우,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우사에서 냄새도 안 나. 그 다음에 TMF라든가 쇠죽이라든가 미생물 발효사료, 기술센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효균이라든가 고초균이라든가 방화성분 주기 때문에 난 우사에서 냄새도 안 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사가 보이면 냄새 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서 지금 냄새난 악취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암모니아라든가 황화물, 그 다음에 인돌펜 여러 가지 산물들이 실제로 이제 자극적이고 불쾌하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냄새가 모두 악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목장에서 발생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예요. 황화수소니까 S, 설포,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에서부터 강조가 됩니다. 한우 기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송아지한테 대두박 먹였더니 송아지가 성장은 좋은데 오줌량이 많아지죠. 바닥이 질어져요. 그리고 우사를 들어갔더니 암모니아 냄새가 꽉 납니다. 이 암모니아는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에서부터 오죠. 그 다음에 황화수소,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중에 메치오닌하고 시스테인은 설포, 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휘발되게 되면 황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코하고 눈을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황화수소는 신경계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역한 냄새를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그것들이 신경계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도 있지만 목장에서 발생되는 정칭으로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가장 크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한 2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직접적인 냄새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런데 이 냄새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옮겨 다니려면 이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 자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붙어서 기생해서 옮깁니다. 어디 붙냐면 미세먼지에 붙어요. 미세먼지니까 목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똥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료를 급여를 하게 되면 사료는 소화되는 과정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분자가 있죠. 이것들이 배설돼서 나와서 똥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또 우리 무사 내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 아주 작은 입자, 그래서 미세먼지처럼 이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선풍기에 의해서 외부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면서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죠. 이것들이 멀리 가면 멀리 갔던 사람들한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목장의 선풍기 방향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민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 선풍기 방향,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냄새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돈 다 들어가죠. 그 중에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톱밥 우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고액 분리가 있는 프리스 우사가 많이 나오겠느냐. 하고 보니까 톱밥 우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조한 바닥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풍기를 많이 틀게 되니까 미세먼지가 더 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창우사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이런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외부로 전달되는 과정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그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목장의 경계선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출구에서 약 희석 배율은 기본적으로 공업지역,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약 500배까지 희석이 되니까 결국 이제 희석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무 해도 그것도 어쩌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악취 문제에서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1 내지 2 ppm.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0.02에서 0.06 아주 미량이지만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냐면 좀 이따 데이터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료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체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대두박이나 사료 단백질을 많이 줍니다. 100% 분해가 돼서 우유 단백질로 근육 단백질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오줌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고 똥을 통해서 배출되죠. 이것들이 결국은 미생물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부패균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오르니틴하고 결합되는 것들은 묻힙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런 아민이라든가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묻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그 스틸렌, 그 다음에 아민,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이렇게 분뇨 처리장 옆에 있다면 이상하게 그 메스꺼운 냄새가 나죠. 이런 것들이 그 스틸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결국은 질병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축산 분뇨 처리, 그 다음에 우리 목장에서 발생되는 냄새 이런 종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화학 공장이 됐던 다른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발생되는 것들하고는 좀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가 냄새를 발생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황화수소 외에 다른 물질 여기 보시면 그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하는 뷰티릭 엑시드, 그 다음에 발러릭 엑시드, 프로피오닉 엑시드 위내에서 생산되는 휘발성 지방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뷰티릭 엑시드, 발러릭 엑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한 냄새가 나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오랫동안 냄새가 한번 가시지 않고 한번 접촉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냄새가 남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냄새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성되지 않는 부패균들, 말하자면 영양소 이용 효율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분뇨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 발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여기 보시면 26도에서 30도, 여름철 제일 더울 때보다 약간 서늘할 때 최적의 온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수분이 약 80도까지 비 오는 날보다는 사실은 약간 그 햇빛이 나고 약 60%에서 80% 수분일 때 가장 냄새가 많이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생물이 가장 왕성하게 잘 자랄 때입니다. 미생물이 잘 자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자량이 이것들은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는 한 1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민 같은 게 한 300까지니까 아주 가벼운 물질도 아니고 아주 무거운 물질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에 붙어서 외부로다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발러릭 엑시드라든가 그 다음에 뷰티릭 엑시드는 이 후각 점막층에 아주 접촉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잔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가 되새김질 하다가 뱉어놓은 그 식괴라고 합니다. 누런 색깔 별짓 이거를 맨손으로 만지시면 이 냄새를 하루 종일 계속해서 찝찝한 냄새가 계속 나죠.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려면 뜨거운 물로다가 닦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물을 비눗물로다가 씻어야만 제거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지방산 계열이기 때문에 한번 접촉하게 되면 그 냄새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다. 그래서 그 후각 기관이니까 코 속에 있는 그 상피세포 여기에 계속해서 잔존하기 때문에 냄새가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취 발생은 여긴 것처럼 악취 원인은 미소와 사료, 분뇨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휘발성 지방산 이런 것들이 크다. 특히나 이제 분뇨에서 나오는 것 중에 소에서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부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소를 가지고 이제 교반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게 무조건 뭐 산소가 교환돼만 그 부숙이라는 건 아니고요. 혐기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균이 증식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부숙이 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호기적인 조건에서는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우사에 똥 치다 보면 톡 쏘는 냄새 그것들이 암모니아 냄새죠. 말하자면 이제 호기적인 조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지속적으로 호기적인 조건을 계속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산소를 불어넣으시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암모니아가 발생하고요. 혐기적인 조건에서는 이제 아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악취와 관련된 여기 보시면 감지 정도니까 암모니아는 악취 감도가 1.5 ppm부터 감지되는데 실제로 발생 농도보다는 한 67배 정도 상당히 예민하다는 얘기인데 다른 부분 황화수소는 7,300배 그 다음에 아민 같은 경우는 여기 뷰티릭 같은 경우는 13,000배니까 암모니아보다 황화수소 그 다음에 휘발성 지방산이 더 빨리 더 예민하게 냄새를 인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매일 냄새를 맡지만 이것들에 의해서 사실 무감각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갑자기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냄새가 더 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 현실적으로는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벽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악취 물질은 여기 보시면 설치 면적, 작업 동선,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내 목장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생되는 것들을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발생된 악취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게끔 하는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산속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들어가죠. 100%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관리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나 저기압인 날은 이 미세먼지에 붙어있던 이것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냄새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농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압에 따라서 여러분들 관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악취를 제거하는 데는 요거는 이제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악취와 관련된 총칭하는 방법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 필터니까 이제 우사 바깥에 필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것들을 포집할 수 있는 이런 그 레이어 소위 말해서 필터 그 층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활성탄으로 흡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스크러버라고 해서 미생물을 도포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군산대학교 어느 교수가 목장에서 민원이 나왔을 때 목장 전체를 거품으로다가 뒤집어 서요. 그 거품에는 미생물이 악취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플라즈마. 그래서 요즘은 플라즈마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걸 태워버리고 화학적으로 분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 처리하는 방법. 양돈장에서 양계장에서 오존 처리 많이 하는데 이 오존이 농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위험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는 좋은데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안 하고 권장을 많이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유기물을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 말하자면 미생물의 작용을 그냥 블로킹 안 되게끔 그냥 부숙이 안 되게끔 부패가 안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장에서 하는 방법들을 보면 아무래도 바이오 필터를 사용한다거나 습식 스크래퍼.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목장이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평창에 있는 저희 연구하는 목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무창 창문이지만 모두 100% 밀폐가 가능한 우사죠. 그래서 실제로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목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암대학교에 있는 목장 여기 우사의 벽에 이게 바이오 필터입니다. 이 바이오 필터를 통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필터를 통과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 필터는 활성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환기팬 앞에 톱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잡아줄 수 있는 H2O, SO4 황산 용액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냄새를 포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방식 우사에서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방법들이 이제는 그 밀폐된 말하자면 이제 폐쇄된 이런 우사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사 악취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네 가지입니다. 발생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됐다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붙어서 외부로 전달하는 매개체를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썩지 않게끔 말하자면 부패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퇴비화 시키거나 연료화 시켜서 포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땅 속에다 환원시킨다거나 아니면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장에 맞는 이 방법들을 선행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장, 정부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농장 네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환경 보전이니까 이거는 법령을 준수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축산환경법을 준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원순환이니까 발생된 여러 가지 분뇨를 어떻게 하면 경정농업하고 사료작물하고 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경관보전이니까 남들한테 혐오스럽지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항목이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가축 관리죠. 이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냄새가 발생됐다면 그 냄새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느냐. 소위 말해서 센서를 가지고 CO2, 암모니아, 그 여러 가지 그 악취와 관련된 그 냄새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목장에 아마 온도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2나 암모니아 센서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목장에서 뭐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다 연동이 돼 있지만 재밌는 게 온도 센서에 의해서 선풍기가 돌지 암모니아라든가 악취와 관련된 CO2 센서에 의해서 선풍기가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선풍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 ICT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목장, 요거 쭉 넘어가서 마지막 토픽, 요거는 간단하게 몇 장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쉬운 게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ICT 확산 사업 하면서 제가 심사하고 경기도에 지금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안타까운 게 12개 목장밖에 사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로봇 착륙인 낙농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6대를 신청을 했는데 한 대 선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정부 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예전에 과거에 전국 총액으로 한 900억 정도 되던 게 이제 445억으로 거의 반토막 나듯이 했고요. 그게 2026년까지 그 ICT 확산 사업 그 재원이 여러분 FTA 자금에서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지 않는 한 그 사업은 없어집니다. 반면에 ICT는 기본적으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고요. 향후에는 이제 무인 목장이다. 목장에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보면 아마도 한우보다는 낙농이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는 로봇 착육이, 그 다음에 자동 급여기, 분뇨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생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뇨 처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질병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연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아마 낙농보다는, 한우보다는 낙농이 ICT 확산 사업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장비 구축하는데 조금 더 정교하죠. 그래서 ICT는 스마트팜의 기본은 ICT, IoT라고 얘기합니다. ICT는 정보통신이고요. IoT는 이건 실시간으로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발정 탐지기에 있는 신호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달이 되는 게 IoT가 이게 하는 거고요. ICT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들은 AI, 인공지능 툴로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AI 다음으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해서 일반지능이라서 사람보다도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가,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분 목장을 관리할 수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들은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다 하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하고 사물 인터넷 IoT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생육 환경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원격 제어 이 세 가지가 기본 여기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낙농 목장이고요. 낙농인데 육성호 목장이죠. 3,000두짜리 당진낙협에 있는 목장이고 이거 스마트팜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험할 때 소의 CC 카메라를 가지고 하고요. 사료 급여기 그 밀어주는 거 푸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별 인식하고 이 소는 이 반추 위 아니지만 목걸이에 이제 발정 탐지기 센서가 있어서 이것들을 하루에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래 발정 왔을 때 체크하고 수정 타임까지 모두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목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ICT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기술 접근할 수 있죠.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고급화할 수 있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약 요인을 본다면 비용이 늘어나고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 지시사항이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똑똑해서 외국에서 나오는 알람을 그냥 신호를 꺼버리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상황이 심각하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충분한 의사교환이 부족할 수 있죠. 컴퓨터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0.9999라고 하는 수치는 1.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알람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0.99도 1로 인식해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상황 판단이라든가 의사결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 단계에서 적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유를 생산하는 과정은 괜찮지만 분뇨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송아지를 분만하는 과정, 권유 과정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관련된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 준비가 좀 있어야만 이 ICT나 스마트팜이 잘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장점은 뭐 국제적인 연계도 잘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ICT 장비들이 거의 90%가 외국 장비입니다. 제가 교육할 때 뭐라 하냐면 데이터의 식민지화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목장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네덜란드, 덴마크로 가고요. 외국으로 이스라엘로 프랑스로 갑니다. 거기서 가공돼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목장에 핸드폰으로 통보가 되는 거거든요. 발정 탐지기가 있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손은 행동을 하는데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외국으로 갔다가 지금 발정이고 2시간 있다가 수정시키십시오. 4시간 있다가 수정시키십시오. 이거는 가짜 발정이니까 수정시키지 마십시오.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데이터는 여러분한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가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이 돈이었지만 요즘엔 데이터가 돈입니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요. 여러분 목장에 발생되는 데이터는 소유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ICT 장비를 갖고 있는 그 본사에서 모두 관리를 한다. 심지어는 최근에 로봇 차기기는 외국의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외국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합니다. 유량을 올리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료 섭취량 올리십시오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상당히 세상이 무서워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바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처가 모두 자기 손바닥에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데이터의 식민지화라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결국은 장비를 국산화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광범위한 정보와 쌍방향,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전달 단계를 축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부분은 설치 비용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상형 질병이 아니라 준임상형 질병, 발생 초기에 우리가 빨리 관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관련된 장비들, 차규와 관련된 장비들 상당히 많죠. 발전, 차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료급여와 관련된 거, 발전과 관련된 거, 윈에 들어가는 거, 목걸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조사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공 포유하는 거, 환기와 관련된, 그래서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래서 원격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들. 한우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스마트팜이 되어 있는 목장들이 지금 현재 연암대학교의 실습 목장에 있습니다. 실습 목장에 가시면 소 한 마리 한 마리 태그 달려있죠. 그 다음에 사료빈 관리기라 해서 사료 주문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 한 마리 농사료 섭취량, 그 다음에 급여량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요. 단점이 이제 체중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체중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험용으로 보면 목장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초음파 진단기 가지고 육질 진단을 하죠.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기술까지 갔냐면 CT, 컴퓨터 단천 촬영. 여러분들 병원에서 쓰고 있는 CT 있잖아요. CT를 소한테 등심에다가 대고 등심을 3D로다가 읽어서 이 소의 등심 단면적이 얼마고 근내 지방이 얼마다. 그 다음에 향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장비들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장비가 한 1억 8천 정도 되고요. 한 마리 찍는데 한 1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지금 현재 개발돼서 전 세계 2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전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영까지도 모든 다 아우를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거죠. 우유 수급과 관련해서 서울유 본사에서 모든 목장에 관련된 센서들을 다 데이터를 집중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분만할 수가 다음 달에 건강이 어떻게 되고 분만할 때 난산이 없다면 우유 생산량은 어떻게 되고 하루 지불량은 2,000톤이 될 것이다. 2,100톤이 될 것이다. 수급 조절이 가능하죠. 이것들이 이제 서울유뿐만 아니라 낙농진흥에 우리의 전체 약 한 4,000개 목장까지도 모두 다 통합 관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급 조절, 그 다음에 뭔가의 경영,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목장에서 하나의 이런 ICT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목장의 그 미래 상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목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목장이고요.
이 목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목장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뭐 사실 제가 그 컨설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목장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장 같은 경우는 저기 철원 쪽에 있는 목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반 목장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목장들은 보시는 것처럼 사일로가 이렇게 트렌치가 있고요, 벙커 사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뇨 처리의 액비 라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규장 하베스터 여기 헤링본 하베스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차규 우사, 그 다음에 육성 우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우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집중화되어 있지 않죠.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조사력을 자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규모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방문했던 외국의 목장, 이 목장은 위스콘신에 있는 목장이고요. 이 목장은 네덜란드의 목장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스콘신의 목장은 2000도 착유하는 목장인데 무창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는 이따가도 사진이 있습니다. 라지에터처럼 그 에어쿨러가 들어있고요. 찬물을 순환시키면서 공기의 바깥의 온도보다 약 7도씨를 낮춰서 우사 내로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데 공기를 선풍기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 선풍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죠. 말하자면 환기를 음압의 형태로, 양압은 집어넣는 거고요. 음압의 형태로 환기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바깥에, 이 목장은 이제 외부에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에 냄새 제거하는 필터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마 이 선풍기 앞에다가 바이오 필터라든가 뭐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냄새를 거기서 한 70% 이상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이 무창우사는 아닙니다만은 무창우사 개념에서 진우사.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창문에 그 지붕에 샌드위치 판넬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창문이 몇 개씩 달려있는 이런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네덜란드의 전 세계 유일한 목장입니다. 지금 현재 30도를 착유해요. 실제로 요거는 모식도지만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장입니다. 평균 착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목장이 30도를 착유하는데 설치비가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료 먹고 그 다음에 착유는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착유가 끝나면 바깥에 와서 방목장에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동장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플로팅.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가 전 국토가 70%가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목장의 면적이 필요하죠. 또 여러분들 환경보호론자들이 과거에 있는 그 경작지들을 다시 환원시켜라, 초지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목장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바다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향후에 우리나라는 아마 폐유조선을 가지고 거기서 목장을 하고 동해바다에서 서해바다에서 목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목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환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연암대학교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기 시스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 안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거 한우든 낙농이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반드시 여기 용마루 밑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선풍기, 그 다음에 벽면 쪽에서 비가 들이치면 빗물에 의해서 뭐 오염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고장도 있으니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가동할 때는 이렇게 열려서 외부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효과적으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 바깥에 에어쿨러가 있습니다. 에어쿨러를 통해서 찬 공기를 만들어서 소가 사료 섭취할 때 이 바깥에 여기 관을 통해서 찬바람이 소 뒤통수에, 소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실은 차가운 뇌하수체가 있는 이 뒤통수 쪽에 여기가 시원하면 소는 더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시원하면 더위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그래서 일부 어떤 소들은 물통에다가 발 담그는 소가 있죠. 그 다음에 찬물이 있는데 지저분한 데 가서 발 담그고 있는, 그게 이제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하려고 자기가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고요. 날씨가 더웠을 때 더위 스트레스 받으면 뇌하수체에 있는 그 체온 조절 중추에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 60도가 높으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기립불능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호가 이상하게 더위 먹을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뒤통수에 차가운 물, 지하수를 계속 뿌려주시는 거고요. 발목을 등에다 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발목에다가 물 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급할 때는 관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목장에서 100m 정도 되는 물 호스를 꼭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수도꼭지 열어서 우사 가운데까지 가서 소한테 직접 항문에다가 관장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그게 제일 빠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체내에 있는 복강내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뭐 최첨단 시설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뭐 냄새를 관계없이 여름철 대책으로 개폐식 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풍기도 많이 틀죠. 그 다음에 허클리스라고 하는 대형 선풍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름 자시면 요즘에 그것도 대형 선풍기 말고 또 다른 선풍기 있고, 그 다음에 에어쿨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계량이더라고요.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위에 강한 소를 선발하는 게 가장 돈 버는 거고 가장 저렴하게 우유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여름철 더웠을 때 침 질리고 사료 섭취량 떨어진다면 그 소보다 여름에 날씨가 38도씩 갔는데도 사료 섭취량 안 떨어지고 유지방 3.8 유지하는 소가 여러분 목장에 가장 돈 버는 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지훈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소가 네팔에 수출이 됐고요. 가서 봉사를 통해서 그 도네이션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만해서 젖을 잘 싸고 있는데, 재미난 게 우리나라 소들이 지금 현재 더위에 강한 소로다가 이미 적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우리나라 정액이 수출이 되고 소가 수출이 돼도 충분히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캐나다에 있는 정액이 베트남에 간다면 적응을 못하겠죠. 북해도 시원한 데 있는 정액들 그 소가 베트남에 가면 적응 못하는데 우리나라 소가 만약에 베트남에 간다면 지금 현재 그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우리 목장이 날씨가 더웠을 때 그걸 시원하라고 계속해서 어떤 시설을 쓰자는 거는 결국 돈입니다. 전기세 돈이죠. 기본적으로 더위에 강한 소를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료 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배설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에어쿨러 그 벽면에, 그 우사 벽면에 이렇게 시원한 지하수를 내리면서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우사 내로다가 공기를 시원하게 집어넣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마 필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더 더워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냄새 제거하는 거는 냄새를 통해서 이게 이제 플라스틱입니다만은 미세먼지하고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분리하는 시설이 좀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양돈장에서 쓰고 있는 지금 시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우리가 무창우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아마 낙농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지속화 가능한 농업, 축산 이렇게 얘기한다면 쭉 넘어가서 마지막 장으로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 퓨처 미래에는 낙농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환경 친화적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카본 풋프린트, 이것들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다, 목장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가면 소비자가 원하는 유질, 그 다음에 유량, 유성분 이런 것들이 맞춰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목장이,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방문할 그 송영신 목장에 그 하현재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면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 그 인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목장은 스마트 파밍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목장이 되면 보신 거죠. 환경 규제, 안전한 축산물, 노동력, 동물 복지, 사람의 복지, 축산의 인문학,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애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류애까지는 그렇게 사명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장에 사람의 복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동물의 복지를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복지, 축주의 복지를 먼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더 왜곡되고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파밍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목장의 경영주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목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오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문 없으신가요? 다 하시는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그 주제 자체는 그 워낙에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냄새와 관련된 거, 분뇨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된다. 목장을 오래 하려면 내 목장이 나는 내가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도 의식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 없이 목장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축종에서 했던 노력들 말하자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창우사, 무창계사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여러 목장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제가 알고 있는 학자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무창우사 아니면 신규 목장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4, 5년 전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에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사실은 제가 공부했던 거의 한 94년이니까 30년 전에 영국에서는 무창우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목장이고요. 그런데 냄새 문제 규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냄새 규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비용 면에서 새로운 시설,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기도는 더 하죠. 아까 낙농산업은 전국에서 가장 경기도가 제일 사육도 수가 많고 또 경기도청에 잘 아시겠지만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축산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30몇 %지만 경기도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축산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고충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분뇨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만 가지고 가신다면 오늘 교육은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오늘 여기서 사실은 제 전공은 아닌데 저는 뭐 사양관리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나 뭐 지역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